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된다는 이 점 때문에 2년차 들어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첫 해 전국에서 650억 원 가량이었던 기부금이 지난해에는 80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원도 상황은 다릅니다. 양구와 강릉, 영월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모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지자체별 전략과 홍보 역량 차이가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속초시를 비롯해 강릉과 평창, 춘천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군 간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건 원주 시민이 횡성군에 기부한 1,412건이었고 그 다음은 동해에서 삼척에 기부한 1,042건, 삼척에서 동해에 기부한 77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트럭에 성인용 보행기 제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정선군이 지난해 들어온 고향사랑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마련한 것으로 읍면별로 선정한 지역 노인 56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선군의 이번 보행기 지원 사업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의 시광원 정호성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부금 액수와 건수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이 시간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3년을 마무리하면서 제도가 얼마나 현장에 녹아들었는지 살펴보고 또 기금 활용 사업, 보완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보람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유스콜레 양석원 이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실 분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박사님 연구 분야는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분야, 지방행정 분야, 그리고 지역발전 분야와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춘천사회혁신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멘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현재 춘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제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시학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교육활동가 분들을 춘천으로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또 춘천에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지고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그리고 11월에는 광주에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었고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네트워킹이 덴마크 인생학교랑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11월에 덴마크 인생학교의 그 청년들이 춘천을 또 방문을 해서 춘천의 청년들이랑 또 프로그램을 하고 또 덴마크로 돌아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생소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유스콜레, 이 자유스콜레라는 뜻도 좀 궁금하고요. 대표님이 또 이장으로 불리는 이유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자유스콜레의 자유는 자기 이유의 줄임말이고요. 스콜레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영어로 하면 스쿨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유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시민과 전환을 위한 안전한 실험실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삶의 전환을 좀 이렇게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고등학교 때부터 PC통신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별명이 이장이었고 지금 하는 일 역시도 뭐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뭔가 자리를 만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네. 이장이라는 캐릭터랑 비슷해서 네. 지금은 이제 업계나 활동을 할 때 이장이라는 별명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박사님 어떤 계획으로 이 주제에 또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저희는 이 제도가 이제 2023년도에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되었는데 네. 그 도입을 할 때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연구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게 기회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 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하신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관심을 갖게 저는 되셨어요? 뭐 박사님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를 연구를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어떻게 보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랑 같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제 인쇄학교를 좀 이제 한국에다가 만들고 싶은데 네. 관련해서 이제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인쇄학교를 마련을 했는데 저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좀 들여다보니까 네. 일본의 이제 고향 납세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학교를 정비하는 비용을 좀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캠페인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리워드가 이제 학교가 문을 열 때 개교할 때 식수를 심는 거였는데 그때 날짜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고 조금 지나서 네. 현장도 보고 하면서 한국에도 저희가 만약에 인생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런 제도가 있으면 응원과 지지를 받아서 충분히 좀 그 에너지 지원을 받아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게 됐고 한국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대에 직접 참여도 하고 발언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대표님. 저는 이제 춘천에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춘천에 이사 와 있는데 예. 춘천에 이사 오기 전에 춘천의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례품은 뭘 받으셨어요? 당연히 춘천의 닭갈비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심 있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올해 2025년 기부는 12월 마지막 날 31일 11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할 때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요. 기부금의 30% 또 기부 포인트 답례품 구매 가능한데 이 기부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니까 기부는 먼저 하시고 답례품은 천천히 생각하신 후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자체가 모금하는 첫 제도죠.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요.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 형태에 띄고 있지만 기부 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특징. 1차적으로는 이제 말씀해 고향을 태어나서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고향에 어떤 의미 있는 네.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여행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다른 지역,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그 지역과의 이제 애착이 생겨서 그 네. 지역에 어떤 뭐 재난이 났다거나 아니면 또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네. 형태의 새로운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조금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고향 사업 이름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이긴 하는데 점점 이제 자기 고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의미와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들이 사실 세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뭐 보조금이든 아니면은 지방세이든 관계없이 네. 다 세금 기반으로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기부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매력이나 가치를 좀 스스로 알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됐고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인구 3대 리스크 현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 문제가 그것인데 네. 이런 인구 문제들은 사실 지역 단위가 작은 지역일수록 재정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 문제적인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촉진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이런 인구 문제들을 좀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도입이 된 제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지역이 경제나 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들 중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좀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부를 하고 또 그렇게 모여진 기부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선순환 구조를 가진 제도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정책 사업을 펼치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정책을 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지자체, 지역 주민 많은 관심과 기대가 컸었는데 시행 첫 해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시행 3년차 마무리 시점이 됐는데 현재까지 성적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시행 첫 해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시행 3년 차인 현재에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시행 3년 차인 지금은 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제도가 도입됐던 첫 해에 한 650억 원 정도의 모금 규모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현재 얼마 전에 1,000억 이상을 좀 달성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네. 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적어도 규모 측면에서는 양적 성장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의 확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도 시행 도입 첫 해에는 고액 기부자 중심의 기부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고액 기부자들보다는 10만 원, 20만 원의 좀 소액 기부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은 고액 기부는 계속 좀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기부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소액 기부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좀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적인 확산도 확산이지만 그 기부하는 분들의 기부 문화가 확대됐다는 게 참 의미 있는 네, 맞습니다. 진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 기부자 입장에서 예. 말씀드리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공무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 같은 그런 게 주어지는 거가 이제 될 텐데 조금 더 대중적인 문화로 네. 이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뭐 처음에 이제 제도가 생겼을 때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라이브가 가해지기 때문에 네. 뭐 묻지마 기부해서 좀 이제 내가 지정 기부하고 싶은 의미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곳에 지정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 개선도 하나의 뚜렷한 이제 성과로 긍정적인 성과로 보이고요. 여전히 조금 대중들에게 좀 유지천장으로 되어 있는 기부금 10만 원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더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참석하셨어요. 기부 접근성과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자체 모금 시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기된 문제들 최근에 뭐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제기된 문제를 지금 이제 시간에서 다시 한번 한 시간씩 점검을 해보면 한 네. 절반의 성공 정도라고 절반의 볼 수 있을 것 성공.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단위 플랫폼, 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좀 더 미간의 네. 플랫폼까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인 부분도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제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모바일로도 기부도 할 수 있었고 또뭐 농협이나 기부처가 기부를 하려면은 방문해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앱, 은행 앱을 통해서도 그 기부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상향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플랫폼이 네. 참여하면서 기부처가 좀 이렇게 다양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처음에 이제 연간 500만 원이었던 기부 제한 한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해결된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모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그 제약 사항이 있었거든요. SNS라든가 뭐 문자를 통해서 알릴 수 없다고 하는 네. 부분들 그 부분도 조금 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그 혜택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은 10만 원까지만 그 세액공제 혜택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답례품을 30% 이거를 올려야 되냐 아니면 이 정도가 더 좋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기부자들의 참여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금 당근 같은 전략들이 좀 더 뒷받침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연간 기부 한도가 시행 초기 500만 원에서 올해 1월부터 2천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이 됐고요. 그럼 박사님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기본이 10만 원 전액공제죠. 그리고 10만 원 초과는 16.5%인데 특별 재난지역 기부 시에 10만 원 초과분의 33%가 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또 이 10에서 20만 원 구간 세액 공제율이 11%좀 높아진 44%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따라올지 예측하는 효과도 좀 의견 주실까요? 네, 그 세액공제율의 확대는 확실히 이제 기부금 모금 규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금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소액 기부자들 중에서 그 기부 현황을 보면 10만 원대의 기부자들이 가장 많은 것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44%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초과분 44%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20만 원을 기부하고 한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20만 원에 대한 30%의 답례품까지 받을 네. 수 있으니까 결국 20만 원 기부자들이 한 20만 4천 원의 어떤 편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에 네. 동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규모와 액수가 그 상한선까지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지금 맞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 미흡한 점, 개선점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님은 좀 어떤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3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 세액공제 구간은 좀 확대될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처럼 세액공제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가서 전액 세액공제의 범위도 조만간 좀 상향 조정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이 50만 원 안도 올라가 있네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네.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도입 이후에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일본 고향 납세제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납세 제도가 2008년도부터 이제 네.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도 사실 처음부터 이 제도가 막 활성화됐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 두 차례의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랑 2016년도인데 일단 2015년도에 전년 대비 한 4배 이상 기부금 규모가 증가를 했었는데 네. 그때 원스톱 특례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기부를 하는 그 시스템을 좀 통합해서 더 편의성을 높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부가 한번 확산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법인 기부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한 고향 납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또 한 차례 좀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 역시도 다양한 진통들을 좀 겪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지자체 간의 답례품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기업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지자체와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좀 상황들을 겪으면서 일본은 어느 정도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일본이 시행 연차가 우리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린 또 앞으로 이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 되는 숙제가 남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일본이 고향 납세제,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일단 이름부터 납세와 기부라는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제도상 뭐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은 쌓아놓은 축적의 이제 시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그 차이를 일단 놓고 보더라도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곳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본은 자기 주소지에도 기부는 하되 대신에 예. 이제 답례품은 못 받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아직은 이제 개인만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네. 참여할 수 있지만 일본은 기업도 그 고향납세 제도에 참여를 해서 네. 기부의 형태로 그래서 법인세는 자기 지역에 그리고 그 고향납세의 형태로 기부의 형태로는 또 다른 지역에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기여할 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통로가 조금 열려 있으면은 예. 지금 그 모금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은 일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도의 일단 취지가 지역을 이제 활성화하는 네.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좀 검토가 좀 시간이 지나서 네.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쪽도 좀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좀 담아낼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뭐 일찍 그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우리 지역의 기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만 네. 기부를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이제 제도가 도입됐던 그 시점에 혹시 수도권 지역으로 너무 기부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유가증권, 예를 들면 지역 카페 같은 것들이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수도권 지역에서 그것을 답례품으로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의 시민들은 대부분 그 답례품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좀 기부를 할 것이다라는 네. 좀 우려가 있어서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좀 거주지 지역을 제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수도권 쪽에서 좀 이 거주지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내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지역에 기부할 수 없는 형태는 잘못된 것 같다라는 좀 이견들이 있어서 현재 이 주소지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세금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신 핵심 키워드가 그 법인 기부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부 주체는 뭐 개인이고 법인과 단체는 아직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법인 기부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제도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이제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뭐 답례품이라든가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뭐 쇼핑처럼 할 수도 있는데 기업은 만약에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그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예. 기부 금액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개인들이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기부한 것도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런 기부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금액의 차이도 현격하게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좀 전에 박사님이 그 부당 유착관계 법인 기부의 경우 일본은 그렇게 문제점이 좀 드러났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뭐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많은 이제 시민단체나 또 일부 자치단체들에서 법인 기부의 필요성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저도 법인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 기부를 다만 그 시범 도입, 그러니까 도입을 할 때 전국적으로 바로 도입을 하기보다는 좀 인구 소멸 지역과 같은 예를 들면 지역을 먼저 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일본과 같은 좀 부정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여가면서 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례를 비춰봤을 땐 그런 또 유착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소외된 지역 위주로 네, 일단 시범적으로는 차차차차 시범적으로 네, 도입이 그렇게 했으면 필요하다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의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약 879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이유를 조사했는데요. 이 세액공제 혜택의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서 기부 답례품 또한 참여 이유로 꼽았는데 답례품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입증하게 되는 거겠죠.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을 위해서 현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례품은 어떤 거였을까요?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답례품 판매 현황 1위가 제주의 은갈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속초의 닭강정이 8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전국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춘천시 답례품 선호도 1위, 닭갈비 상품이 또 인기를 끌어서 2024년 기준 1,098건의 판매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강원의 시군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지역도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인기 있는 지역은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말했죠. 네, 속초나 뭐 춘천시 닭갈비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하고요. 저는 인기는 아직은 없지만 좀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답례품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올해 보니까 태백시에도 물닭갈비가 네를 네. 답례품으로 이제 또 선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닭갈비가 있다면 태백시에는 물닭갈비가 있다. 그래서 물닭갈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좀 체험형 답례품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인제군에서 가마솥 밥짓기 체험권이라는 답례품을 내놨습니다. 아, 체험권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족 단위로 좀 강원도로 여행 갔을 때 체험도 해보고 같이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유용한 답례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강원도와 각 시군 답례품 가운데 흥미롭거나 좋게 평가하는 품목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기부자들의 선택을 네. 조금 이제 거울로 한번 비춰보면은 속초시는 아까 통계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전국구에서 8위를 네. 하고 있는 그 닭강정, 닭강정이 전국구 인기 상품이고 강릉시는 이제 강릉페이라든가 커피 콩빵이 또 1등이고 저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춘천은 역시나 네. 닭갈비가 또 인기 상품이고요.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이사 오기 전에 네. 이제 춘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닭갈비를 답례품으로 이제 받은 적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답례품 물품보다는 각 지역들이 좀 이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지정 기부 사업들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맛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이제 B급 농산물들, 못난이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그 사업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네.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꿀벌들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또 인상적이었고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위기로 겪고 있는 인구 문제 때문에 산모라든가 신생아 24시간 네. 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의 절박한 문제를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정 기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사 온 이후에 어느 지역에 기부하셨고 또 답례품은 뭘 받으셨는지. 저는 한 번은 저기 완주요? 예, 기부를 해서 완주가 또 그 생강이 또 특산물이어가지고 네. 레몬이랑 완주가 섞인 그 음료를 한번 받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고향은 원래 또 목포거든요. 그러시군요. 지금은 또 주소지가 또 춘천이다 보니까 네. 제 이제 태어난 고향 예양심을 담아가지고 기부를 해서 또 목포에는 또 다양한 답례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을 받아서 다른 분에게 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전에도 성당방이 가장 많은 답례품 선호도를 기록했네요. 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대전의 못빵집 사례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대표적인 그 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대전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대표 그 상품이기 때문에 답례품화 시켰었고요. 그것이 첫 해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온라인으로 그 빵을 직접 판매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이제 물량이 없어서 보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이르러서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훨씬 더 그 답례품을 받기 위한 기부자들이 몰렸고요. 그래서 이 대전시가 그 상 덕분에 우수 지역으로 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전시에서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다 보니까 이런 특정 기업에 편중된 답례품을 제공하다 보면 그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답례품으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의 발생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대표 상품이 있더라도 이 포션을 좀 줄이고 지역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상품들을 답례품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이 조금 더 적합한 방향이라고 보긴 합니다. 시행 첫 해보다 아무튼 답례품 종류와 분야가 무척 다양해졌는데 답례품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 기부자인 3040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그 아이디어 답례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약간 퍼센티지가 다르긴 하지만 30대, 40대, 50대 거의 30%, 29%, 뭐 28% 정도로 연령대로 이제 기부를 해주시는데 네. 대부분 이제 답례품을 이제 선정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당연히 이제 선한 의지로 우리 지역의 물건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농산물을 팔아주자, 즉 공급자의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기부금을 답례품을 선택하는 기부자 입장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엔 또 트렌드가 좀 같이 소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이제 꼭 팔았으면 하는 공급자 입장보다는 좀 기부자. 뭐 소비자 입장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좀 위원회 구성도 좀 다양하게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의 종류를 좀 더 늘려서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 사례로 속초시와 강릉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초는 제1회 SBS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네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모금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30, 40대 주요 기부층을 겨냥한 자체 제작 콘텐츠로 유튜브와 SNS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요. 밥 먹자. 아니 밤날 뭐 그 필때기만 주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닭강정이야? 닭강정 어디서 샀니? 아,
제가 속초에 10만 원 기부했더니 닭강정을 주더라고요. 아니 닭강정이 10만 원짜리야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축제 방문객들에게 홍보와 더불어 현장 기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이벤트도 진행 중이군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속초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답례품 또 커피 쿠폰을 추첨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활발한 홍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엔 강릉시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강릉은 2년 연속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네요. 행정안전부 지정은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유일합니다. 기부 확인증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할인을 제공해서 답례품과 함께 혜택을 더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특정 기부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런 점도 눈길을 끄네요. 강릉시가 올해 초부터 아이디어 공모,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총 3건의 아동 관련 지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목표 모금액을 달성했고요.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자가 직접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특정 기부 사업, 이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강원도 내에서 4개 시군만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데 강릉의 사업이 가장 많고요.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이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강릉과 속초 사례 어떻게 보셨는지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먼저 박사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기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일단 세액공제, 답례품, 기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액공제는 뭐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그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답례품과 기금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운이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었고 또 그 상품을 답례품과 아주 잘 연계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의 소액 기부를 많이 거둔 우수 지자체들을 보면 지역의 대표 상품들을 답례품으로 잘 연결시킨 지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시중에서 파는 것들을 그대로 파는 형태가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약간 취지에 맞게 이 답례품화 형태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초시가 좀 우수 사례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같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금 사업, 특히 그 말씀하셨던 그 지정기부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이 기금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직은 좀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화를 시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지정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금액도 미리 설정해야 하죠. 그리고 모금 기간도 설정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기부는 특히 지자체들이 조금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기부 사업들을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함으로써 기부자들이 기부하는 이 금액이 이런 사용처에 쓰일 것입니다라는 정보를 좀 미리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지자체와의 신뢰 관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선도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죠. 두 사례 모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부자의 마음을 산 것 같아요. 일단 속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통계에서도 봤던 것처럼 전국 8위 1등 답례품이 속초 그 닭강정인데 10만 원을 기부해서 택배 비용까지 딱 떨어지는 그 금액으로 그 답례품을 선정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강릉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문화 명소랑 같은 것들을 이제 강릉페이를 활용해서 방문하게 되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얻는 혜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강진의 이제 반값 여행 성공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역 내 소비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공급자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그 받고 싶은 것,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그 기부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기획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는 기부자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앞서 강릉시 사례에서 살펴본 이 특정 기부 사업 박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지정 기부가 이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직접 지정해서 기부에 참여하는 제도죠. 모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표님, 최근 춘천에서도 이 특정 기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춘천시에서도 이제 취약 지역의 자살 및 뭐 고독사 예. 예방 캠페인 뭐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올해 3천만 원 모금을 네. 또 이미 또 달성을 또 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 3지구 네. 효자 8단지 내에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단순히 그냥 물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자조 모임이라든가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맞춤형 건강 돌봄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이웃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특정 기부 사업은 기부에 더 가까운 진정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사회에 또 많은 의미를 남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자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정기부 사업들 내용을 좀 보면 네. 뭐 장애, 노인, 아동 뭐 이런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나 환경 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분야들은 지역사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것일 뿐인 거죠.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서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먼저 좀 제시해주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연대들을 좀 확산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정기부 사업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지정 기부 사업이라는 게 기부자의 마음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특정 기부 사업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이 되고 있네요. 전남 완도군의 경우에는 유소년 야구단을 위한 지정 기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기부 목표액을 달성해서 야구단 운영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2번이나 차지하는 성과도 올릴 수 있었고요. 익명의 기부자들이 완도군의 야구 선수를 키워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지점,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른 시군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는 것이죠. 주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건데요. 지역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하더라도 예. 내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예. 지금처럼 뭐 모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금 이후에 이 비용이 이 모금액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냈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예. 더 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장 빛을 발했던 건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기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 4월 모금액이 늘었습니다. 이 지역의 상반기 모금액의 절반 가까운 44%가 집중됐고 특별 재난 지역 8곳의 모금액은 약 82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전남 무안 여객기 사고 또 산불 강릉 가뭄 등 특정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한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린 사례로 봤을 때 기부와 지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불 지역에 네. 기부금이 많이 몰리는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 해결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나 관계를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캠페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지역과 또 다른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좀 동아줄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저도 올해 그 기부 현황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부 유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액공제나 답례품의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하는 유인이 강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주된 생각이었는데 네. 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의 편견이 완전 좀 사라지는 순간이었고 그러면서 만약 그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계속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나 참여를 좀 제도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공의 기부 채널로서 네. 기능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3년을 마무리하면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무리 제언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네, 기부 문화가 정말 우리 바람대로 네. 정착이 된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의 외부 인구 유입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가 어떤 식의 성공적인 사례 우수 사례라고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례들을 좀 만들었는가 선순환적인 사례를 만들었는가를 많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기부한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쓰였고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유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인 성공 사례 공유, 전파, 또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죠. 네. 네, 이번엔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정부, 뭐 지역, 그다음에 기부해 주는 이제 시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조금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는 조금 이제 풀고 지역은 공급자 입장을 떠나서 좀 가치를 생각하는 매력도를 좀 이게 높이고 네. 시민들은 좀 지역의 이제 관계를 있는 노력들을 하는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지역을 좀 이제 지역의 가치를 팔아야 될 것 같고 정부 좀 더 과감하게 네. 판을 키우는 쪽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은 조금 더 다른 지역들에 관심을 두고 뭐 지역의 어려움이라든가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하는 마음 이렇게 되면은 연말마다 뭐 꼭 세제 혜택도 좋긴 하지만 세금 고지서처럼 네. 이렇게 1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지역에서 보내는 뭐 연애 편지처럼 어디가 더 나랑 더 좋은 네. 합의 맞는 지역인지를 찾아내는 즐거움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보람 박사, 자유스콜레 양석원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에는 지역의 내일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작은 참여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